2025년 새해가 됐습니다. 강소파 친구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에피소드니까 주제를 좀 고민을 했거든요. 새해를 열면서 강소파 친구들과 어떤 메시지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강단이 그린 표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임 창작하는 아침 동료들과 함께 표어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기계보다 기계된다 라는 메시지로 그림을 같이 그려서 표어 만들었었습니다. 기계를 계속 보다가 진짜 기계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손 두 개가 키보드 위에 있어요. 근데 한 손은 로봇 손이고 한 손은 사람 손인 그런 그림인데 기계보다 기계 된다라는 말이 기계보다 눈으로 본다. 네, 기계를 눈으로 본다도 있고 그리고 기계보다 더 기계가 된다. 이런 말도 가능하죠.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알았네요. 그때 그린 표어가 그냥 표어가 아니라 그 창작하는 아침 동료들이랑 새해를 맞이해서 2025년에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가고 싶은가를 고민한 다음에 그려본 거거든요. 근데 또 표어가 보통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뭐 불조심 표어, 통일 이런 주제로 많이 했던 건데 보통 8글자 아니면 16글자 이렇게 써서 좀 라임을 맞추잖아요. 기계보다 기계 된다.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어떤 생각으로 그때 정했던 거예요? 어떤 팟캐스트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그 쇼에 나왔던 분이 Program or Be Programmed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책이 15주년인가 돼가지고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새로운 인트로덕션과 함께 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저자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에피소드였는데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컴퓨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기술이 나를 잠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메시지가 가면 갈수록 더 와닿는 메시지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Program or Be Programmed 이 되게 좋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표어 만들기 할 때 쓴 거죠. 근데 그때 그 표어를 계기로 강단이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올해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현명하게 하고 싶다. 너무 스마트폰으로 쇼츠나 동영상 많이 보지 말고 좀 더 오프라인에 머무르면서 좀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새해 첫 에피소드로는 디지털 세상,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AI 세상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에 대한 저희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세상 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디지몬 세상이 떠오르긴 했거든요. 사실 저는 온라인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온라인에서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의 클릭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사실 그걸 내가 평소에는 좀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이번에 에피소드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인가 저희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두 축으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축이 알고리즘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뭔가 이 디지털 기기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소위 이런 단어 많이 쓰죠. 디지털 디톡스. 좀 그런 축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정반대로 저희가 나름 온라인 출판사잖아요. 작은배라는 온라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세상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온라인이라는 게 단순히 거리를 둬야 하는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맞아요. 우리가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온라인 세상에 머물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 그런 축의 생각이 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의 이야기 같지만 또 사실 둘 다 필요한 논의 같더라고요. 맞아요. 꼭 두 갈래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기술을 아예 거부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이 정말 많은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저는 생각보다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처음으로
같은 주제로 에피소드를 2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디지털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 상편이고요. 다음 주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 하편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두 사람 같은 경우 가장 돋보이는 특징이 스마트폰을 잘 안 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 녹음하기 직전에 아이폰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스크린 타임을 확인을 해봤어요. 하루에 얼마나 화면을 켜놓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냐, 그건데 제가 하루 평균 3시간이 안 돼요. 강단은요? 저는 지금 보면 평균 50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막대 차트를 보는데 어제 3시간을 썼더라고요. 어제 뭐였죠? 근데 어제 제가 그 앱 설정하고 이러느라고 제가 그런 거 한번 꽂히면은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는 다 3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30분 정도도 안 된다. 평균. 근데 그 이유가 저희 둘 다 지금 폴더폰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예전에 그 도파민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에서 어떻게 하다가 폴더폰을 사용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좀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폴더폰 쓰기 전만 해도 저희 두 사람 모두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그런 좀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폴더폰을 쓰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죠? 아마 한 9개월쯤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됐네. 오래됐어요. 저희가 그 전에는 자기 전에도 핸드폰을 계속 받고, 맞아요. 자고 일어난 다음에도 직후에 계속 핸드폰을 보고. 강단은 폴더폰 사용하기 전에 좀 어떤 문제들을 겪었었어요? 제가 폴더폰을 쓰고 나서 스마트폰 사용은 사실 거의 안 하지만 노트북 사용은 아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온라인 접속 시간이 줄었나 하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삶의 루틴이 바뀐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스마트폰의 앱들이 가진 특징이 훨씬 더 사람을 좀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크린이 작고 그 스크린에 꽉 차게 보통은 영상이 내리면 무한으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워낙 많고, 그 틱톡 형태의 그 디자인이 완전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계속 머무르게 해요. 네. 그 앱 하나 안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좋든 싫든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멍하니. 그리고 막 크크 웃고 있고 혼자서.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핸드폰을 잡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별로 목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계보다 기계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스마트폰을 저희가 집에서 사용을 잘 안 하려고 금전함에다가 가둬두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치즈레이즈라는 식당을 할 때 쓰던 그 현금통, 금전함을 버리거나 당근으로 팔지 않고 집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쓸까 하다가 요즘엔 스마트폰을 거기 안에 넣어놔요. 눈에 안 보여야 안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목적 없이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끔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해요. 내가 뭐 어디 가서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쇼츠 보는 게 그렇게 대수인가? 이게 나에게 일종의 휴식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게 저에게 휴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전에 그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을 때 수면의 질이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보통 휴식을 잘 하고 나면 충전이 된 느낌이 들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에너지가 차올라야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보고 휴식을 취할 때는 오히려 반대의 마음이 들어요. 하고 싶은 게 사라지고 좀 더 처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머리가 쉬지 못하고 사실은 계속 뱅글뱅글 돌아갔던 거죠. 화면을 맞아요. 보는 내내. 어찌됐든 핸드폰을 하면은 소셜미디어 접속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또 습관을 가지게 되고, 저는 대리만족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이거 문제다 라고 생각이 딱 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스토리나
유튜브 영상에서 본 건데 마치 그걸 내가 정말 아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처럼 맞아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인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 나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쇼츠에서 본 이야기라는 걸. 맞아요. 물론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한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혼동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겪은 일인지 들은 맞아요. 이야기인지 그냥 본 콘텐츠인지. 근데 요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현실 감각이 떨어져 간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을 가진다는 게 다양한 시각을 내 걸로 만들어야 나만의 생각이 뭔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유행하는 영상이든 유행하는 팟캐스트든 뭐든 그것만 대다수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웹 세상에서는 사실 승자가 너무 극소수잖아요. 1%가 99%의 주의력을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내가 지인을 만났을 때 이거 재밌더라 하고 이야기하면은 아 나도 그거 봤어. 맞아. 맞아요. 아 그거 유튜브에서 나도 봤어. 나도 구독자야. 뭐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도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좀 뭔가 허무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고 이렇게 많은 작가가 있고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걸 보고 이제는 뭐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없다. 사람을 맞아. 만나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럴 바에는 그냥 유튜브 보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돼버릴 수 있는. 영어로는 그 rabbit hole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도 토끼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앨리스에 그렇죠. 나오는 이게 토끼굴에 빠지면은 끝없이 계속 근데 그 rabbit hole이 제 생각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의 관심사가 있으면 쭉 파헤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지? 이 전기 생산은 누가 하는 거지? 공급은 누가 하는 거지? 어떻게 이 위험한 전기를 안전하게 쓰고 있는 거지? 이런 네. 인프라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파헤쳐봐. 그러면은 끝도 없이 파헤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에너지원이 어디서부터인지 결국엔 태양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헤치는 거는 정말 건강한 공부법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주도해서 파헤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그냥 떠먹여주는 형식으로 내 의지로 레비톨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밀어 넣는 거지 계속 어디로. 물론 처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용자에게 맞춰서 무언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 SNS가 나왔을 땐.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 사람의 어떤 건강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이 앱 안에 머무르게 할 만한 그렇죠. 정말 그 데이터 기반으로 누구나 이걸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레빗홀에 내가 직접 빠져보겠어라고 결심을 하고 컨텐츠를 검색하기 시작해도 그 알고리즘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되려 방해가 되는 거죠. 너 이거 찾으러 왔어? 하지만 이걸 더 좋아할걸? 하면서 그치. 다른 것들을 중간중간에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피드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자동 피드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만드는 피드가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제 구독 페이지보다 홈페이지 더 많이 볼걸요? 뭐 맞아요. 임급동 이런 거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구독 페이지나 내가 팔로잉하는 페이지를 이런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추천을 쓱쓱 끼워 넣는다든지 맞아요. 광고를 끼워 넣는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볼지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근데 너무 맞는 게 인스타그램에서도 옛날에는 홈피드가 이게 내가 구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인 소식을 보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다 탐색 탭을 봐요. 그래서 요즘에 한번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지인이 포스팅을 올렸는데 새해니까 새해 인사를 하겠다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요즘 홈피드 보시는 분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는 분들을 위해 인사 남겨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보는 사람 따로 있다.
그 말은 만드는 사람 극소수가 정말 대량으로 공장처럼 컨텐츠 찍어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거 보는 거예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컨텐츠를 다 모여서 같은 영화관에 모여서 보고 있는 거지 그거를.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희 이번 에피소드 제목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인으로 사는 법? 이거 너무 과한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주인의식이 중요하겠다. 네. 비유를 하자면 그 갑옷도 입고 투구도 착용하고 철저하게 방패까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완전 무장. 주인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살려면 그 정도 무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무슨 무장을 하고 사는가 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온라인 세상에 머무르면서 저희가 겪었던 문제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좀 다양한 해결책들을 시도해보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찍이 강단이 이야기했던 폴더폰 사용인 것 같아요. 근데 폴더폰 사용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강단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거죠. 밖에 나갈 때. 그리고 계속 저는 비행기 모드로 맞춰놓거든요. 그래서 알림이 울릴 일도 없어요. 근데 폴더폰은 책상 위에 올려놔도 관심이 안 가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네, 어디 있는지도 몰라 사실. 그냥 나갈 때나 부랴부랴 챙겨요. 그리고 어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켰어요. 근데 소신이 뭐 화장실을 가. 그럼 나 혼자 남잖아요. 네. 자, 그때 스마트폰 있으면은 진짜 99% 꺼내서 뭐 봤을 거예요. 뭐 이메일을 보든 정말 할 게 없으면은 그냥 찍어놨던 사진이라도 보든 뭐라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냥 허공을 보고 멍을 때려요. 할 게 없으니까. 아니면 뭐 책을 꺼내서 몇 페이지 읽어본다든지. 그런데 이런 변화가 처음부터 가능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스마트폰 없이 폴더폰만 들고 외출을 했을 때는 그런 붕 뜨는 시간이 생길 때 스마트폰을 꺼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스마트폰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을 몇 번 겪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를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그런 시간이 쭉 계속되다가 한 3개월, 4개월쯤 됐을 때부터 그런 충동을 안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그냥 외출해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 좀 불안했어요. 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폴더폰은 스마트폰과 달리 책상 위에 올려놔도 신경 쓰이지가 않는다. 근데 저는 그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알림이 스마트폰에 뜨면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이 들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스마트폰으로 내가 지금껏 받아왔던 알림 중에 중요한 건 없었구나 라는 것도 폴더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폴더폰으로 중요한 연락은 다 오거든요. 뭐 문자로 주는 사람들도 있고 급하면 전화를 주기도 하죠.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뭐냐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선 네이버 카카오톡인 것 같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에 들어가면은 연락할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의 프로필이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고 맞아요. 그냥 괜히 내려다보는 거예요. 뭔 사진이 있나? 이 친구는 뭐 어디 놀러 갔었네. 심지어 요즘엔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프로필 업데이트된 친구들만 상단에 보여주고. 누가 생일이네? 그러면 뭐 친하면 생일 축하한다고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구경이라도 하고 누구는 결혼하네? 뭐 이런 업데이트를 내가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사실 친하지 않은 그 수백 명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하나씩 근황을 보고 있는? 근데 지금은 앱 사용 시간이 엄청 줄었거든요. 사실상 거의 뱅킹 앱만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 뱅킹, 뭐 송금이나 그런 것 때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당근 같은 거? 좀 모바일로만 지원하는 앱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본인 인증 때문이거든요. 폴더폰은 본인 인증이 어려워요. 뭐 링크를 눌러야 하는 인증 같은 경우는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전할 때
스마트폰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하죠. 종이에 지도를 그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는 길을 다 외울 수도 없으니까 분명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좋은 점이라고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매번 가는 길도 좀 먼 길이거나 다닌 지 얼마 안 된 길이면 꼭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 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실제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도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도로 이름도 알게 되고 그 도로 근처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도 좀 더 인지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점은 저는 좋아요. 지도하니까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식당 가거나 뭐 카페 갈 때 지도에 꼭 리뷰를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걸 훨씬 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찾아보고 갔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맛있는 집, 확실히 이곳은 실패가 없을 것 같은 집. 그러니까 그런 곳만 많이 갔었어요. 커피를 마실 때도, 식사를 할 때도. 근데 지금은 그냥 길을 걷다가 저기 맛있어 보인다 하고 기억해뒀다가 가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의외의 맛집,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제가 지도로 이렇게 공간 찾아보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레비톨에 빠지거든요. 뭐 오늘 쌀국수가 먹고 싶다 하면은 이 제주시에 있는 쌀국수집을 다 하나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괜히. 갈 수도 없는 곳도 막 알아보고 별을 찍어놓고 요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보면은 뭐 별이 너무 많이 찍어 있어가지고 지도가 안 보이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도 뭐 거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한번 지도로 뭘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이제 피드 내리듯이. 여기서 좀 더 확장되는 이야기가 오프라인에서 더 머물려고 하는 노력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차를 타지 말고 좀 걷자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게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시간을 내서 많이 하는 것도 디지털 기기, 디지털 세상과 거리를 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산책하기, 걷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강소팟에도 초창기에 인터뷰로 나와주셨던 로그아웃 아일랜드에서 스크린타임 챌린지라는 걸 해서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 채팅방에 그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몇 시간 썼는지 그 스크린타임을 캡처해서 인증하는, 그러면서 좀 의식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줄여보자 하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됐던 챌린지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스마트폰 좀 그만 봐야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오늘 내가 정확하게 몇 시간을 썼는지 그런 걸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저의 핸드폰 사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깨달은 게 현실에서 많이 움직이고 현실이 바쁘면 스마트폰을 덜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당 영업일이거나 뭐 영업일이면서도 뭐 브레이크 타임에 뭐 만들 게 많아서 하루 종일 바빴던 날에는 핸드폰을 막 1시간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쉬는 날, 약속도 없고 혼자 집에 있고 그런 날에는 핸드폰을 막 8시간, 9시간까지 봐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디지털 기기를 멀리 하려면 그냥 이거 안 볼래 하고 치워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그 대신 나를 만족시켜줄 거리들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 인터넷 없이도 할 수 있는 취미가 많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근데 저만 생각해봐도 인터넷 없을 때 재밌게 하는 게 뭐가 있나 하면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취미가 진짜 많잖아요. 그림 그리기를 혼자 배우고 싶다 이러면 종이에 뭐 물감을 사서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보다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림 그리는 법 온라인 클래스를 듣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GPT야 그려줘. 그거는 직접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취미가 딱 떠올랐을 때 이거를 그냥 디지털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내가 두 손만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찌됐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나 혼자 완전히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두 손으로 내가 뭘 고치던지 아니면은 뭐 바느질을 해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이건 내 작품이다 완전. 주인의식의 끝판왕이네요. 네, 내 삶이 진짜 독립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내가 기대고 있는 게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나는 공구도 잘 쓰고 선반 필요해?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훨씬 더 주인처럼 사는 사람인 것 같고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잖아요. 근데 웹사이트 하나를 구현할 때 써야 하는 서비스들이 또 엄청 많거든요. 그 서비스들이 훨씬 더 제 능력 밖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툴을 나는 그냥 갖다가 쉽게 사용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웹사이트 만드는 법을 다 아시네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옆에 아주 빛나고 저렴한 도구가 있으니까 그냥 잡고 휘두른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공구함만 딱 주고 나를 무인도에 떨어뜨렸을 때 뭐 완전히 살아남을 순 없어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혼자 생존 가능한 간단한 집도 짓고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좀 꿈꾸거든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바느질을 할 때도 시간이 진짜 금방 가요. 쇼츠 보는 시간 뺨쳐요. 바느질 하다 보면 뭐 3시간, 4시간 그냥 가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만족도가 커요. 내가 직접 이 코스터를 만들었어. 이 가방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어. 저는 이런 시간을 일상에서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좀 더 건강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중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심심해서 핸드폰을 보잖아요. 심심해서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보고.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런 건가 봐요. 그럴 수도 내가 있겠다. 더 오늘 에피소드의 표현처럼 주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 예를 들어서 요즘 다 스트리밍 시대잖아요. 근데 뻔한 거는 진짜 넷플릭스고 음악을 저는 내가 빌려서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초딩 때만 해도 음악을 사서 들었었는데 그때는 디지털 파일로 사서 들었죠. 그 전 세대들은 CD로 사서 들었고 그 전은 카세트고 그 전은 LP인 것 같은데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로 음악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이 인터넷이 가끔씩 끊기잖아요. 끊겼을 때 노래가 뚝 끊기는데 좀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냥 빌려서만 깔짝깔짝 쓰고 있는 거고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내가 여기서 쌓아놓은 내 음악 데이터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엄청 큰 대기업 뭐 애플이든 스포티파이든 기대고 있었던 거죠. 그쵸. 맡겨놓고 있었던 거죠 그냥. 제가 요즘에 제러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이 좀 한참 전에 쓰인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어떤 재화를 내가 돈을 주고 완벽하게 소유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소유하기 싫으면 얘를 팔아야 되는 거죠. 매매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점점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접속의 시대에서는 재화를 소유하거나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에 그걸 맡기면 플랫폼이 사람들에게 계속 무한히 빌려주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은 그 노래를 정말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빌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하나만 보면 너무 편리할 수 있어요. 소비자도 재화를 다 돈을 주고 살 필요 없고 그 재화의 주인도 이거를 팔 생각으로 막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을 순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접속이라는 게 너무 편리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접속했다가 다시 나왔다가 저기 접속했다 맞아요.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과한 시대이긴 한 것 같아요. 접속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몸이 하나인데 접속은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서비스만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몇 군데 접속하고 있는 거야. 아, 맞아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브라우저에 그 캐시를 다 삭제했거든요. 그러면은 로그인되어 있던 데에서 다 로그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이제 계속 다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근데 막 이틀 안에 내가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웹사이트나 서비스가 막 8개,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취미, 온라인 세상에서의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접속되어 있는 사이트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요즘 뭐 구글만 해도 아이디 한 2-3개씩 있지 않나요? 아, 그쵸.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앱으로 앱이랑 싸우기거든요. 사실 이 분야는 제 전문 분야예요. 근데 이거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앱으로 앱이랑 싸우기. 앱으로 앱이랑 싸우기인데 네. 저는 앱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앱을 쓰다 보니까 앱으로 앱이랑 싸우는데 중독이 돼버렸어요. 제가 제일 잘 알죠, 그건. 네. 이게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앱들이 많아요. 저희가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또 고객이잖아요. 네.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저번에 노트북으로 쇼츠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강단이 은비야 내가 앱 하나 깔아줄까? 이거 막아주는 앱 하나 깔아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도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저는 스마트폰은 거의 안 쓰고 노트북만 한다고 했잖아요. 노트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도 홈피드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썸네일로 영상들이 아예 안 뜬다는 그렇죠. 말이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피드를 다 블락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당연히 제공을 안 하죠. 근데 제가 깔아놓은 사파리 익스텐션 중에 소셜 포커스라는 앱이 있어요. 그 익스텐션이 확장 그렇죠. 앱이에요? 확장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료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깔만해요. 왜냐면 이거 하나 깔아두면은 인스타그램이든 뭐 유튜브든 아니면 트위터든 내 마음대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그냥 까만 화면과 검색창 하나만 나옵니다. 네. 근데 그 검색창 하나에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영상을 쳐서 들어가서 보면 돼요. 그러면은 검색해서 나온 화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검색해서 나온 화면도 사실 달라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달라요? 썸네일이 또 요즘 자극적이잖아요. 네. 제가 썸네일을 바꾸는 확장 프로그램도 깔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썸네일이 요즘에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썸네일 바꿔주는 확장 프로그램은 랜덤으로 한 장면을 썸네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그래서 그런 클릭베이트라고 하잖아요. 낚시하는 썸네일들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너무 좋다 근데. 그리고 소셜 포커스 앱에는 아예 썸네일을 꺼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만 보이는 거죠. 영상의 제목만. 그렇죠. 제목하고 뭐 채널 이름 그리고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 영상 플레이어가 있고 아래에 코멘트 섹션이 있고 오른쪽에 또 추천 영상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추천 영상을 일단 다 블락. 안 보여주고. 네. 그리고 댓글도 저는 블락해요 이제. 댓글창이 이게 댓글 보는 게 재밌는데. 저도 가끔 그걸 다 시키긴 해요. 너무 궁금할 때 있잖아요. 너무 궁금할 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할 때에서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디폴트는 일단 댓글창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이죠. 유튜브 플레이어. 그 플레이어를 그냥 기본 HTML 플레이어로 바꿔주는 또 확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가 좋아요? 사실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저같이 이런 앱으로 앱과 싸우는 사람에게만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넷플릭스 플레이어든 유튜브 플레이어든 뭐 틱톡 플레이어든 버튼들이 있잖아요. 그런 버튼들 때문에 또 제 주의력이 산만해집니다. 그 버튼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자막 켜기 끄기 그렇죠. 그런 버튼, 화면 크게 하기 작게 하기 그런 그런 버튼들? 것도 있고 뭐 유튜브로 들어가는 버튼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또 위에 또 막 띄우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상품도 띄우시고 그런 게 다 안 보이는구나. 그런 것도 다 안 보이게 할 수 있죠. 이 앱은 비네거라는 앱인데 지금까지 그럼 유튜브 하나에만 사용하고 있는 앱이 몇 개인 거예요? 3개에서 4개인 거죠? 네. 그거 만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스폰서 블락이라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에 후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자동으로 넘겨줘요. 근데 이거는 사용자들이 직접 리포트를 해서 그 부분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좀 영어로 된 영상들만 좀 적용이 잘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이번 영상은 뭐 스퀘어스페이스에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광고를 패스하는 기능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요즘에는 길면 막 2, 3분씩 해요. 근데 그 부분은 딱 날려주는. 그 필요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강단이 이야기한 그 유튜브를 앱으로 싸우는 그 서비스들은 그 이번 에피소드 그 더보기란에 좀 적어주세요. 작은배닷컴에 글로 따로 제가 조만간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리스트로 올리겠습니다. 네. 벌써 지친 건 아니죠? 아직 시작인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많이 싸우다 보면은 저도 지쳐서 지금 요즘 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진짜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좋아요. 강단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앱을 많이 쓰냐? 돈 아깝지도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돈이 안 아깝고요. 저는 앱에 투자하는 게 돈이 안 아깝고 왜냐면 이런 앱들은 내 데이터를 안 뽑아가고 정당하게 돈을 요구하니까 첫 번째로 아깝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까지 어떤 앱을 구독했는데 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앱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앱으로 앱을 구독하는. 그렇죠. 앱으로 앱을 구독하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0원 조금 넘게 내면은 진짜 자기만의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몇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안에? 100개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그러면 가격이 합리적인 편인 거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앱들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서비스예요. 셋 앱이라는 서비스거든요. 그 셋 앱을 쓰다 보니까 더 앱 중독에 빠진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셋 앱에 있는 앱 중에 포커스라는 앱은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나 앱을 블락하고 그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런 앱은 많아요. 이렇게 블락해주는, 그렇죠. 아예 못 쓰게 막아버리는. 네. 포커스의 특징은 락을 걸어놓으면은 내가 풀고 싶으면 이메일을 거기다가 적고 특정 코드를 받아서 또 코드를 거기다 넣어야 하는 되게 번거로워요. 내가 락을 걸어놓으면. 그러면 보통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들은 그러니까 블락은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못 쓰게 막아둘 수는 있지만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잠깐 들어가 보고 싶고 잠깐 인스타그램 가서 다른 사람들 뭐 하나 구경하고 싶고 그럴 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 바뀌는데 10분이 안 걸립니다. 근데 포커스라는 앱은 그걸 좀 허들을 엄청 높여놓은 거군요.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 너 진짜 이거 쓰고 싶어? 너 써도 되겠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또 기본 세팅으로 막아두는 것들이 있고 저는 메일이나 이런 앱들 넣어놓거든요. 왜냐면 제가 메일이 별로 오지도 않는데 계속 들어가서 봐요.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에 오는 것들은 다 그냥 스팸이야. 테무에서 그렇게 연락을 많이 줘요. 블락을 해도 계속 찾아와. 결국에는 테무 연락 받으려고 제가 그렇게 이메일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카카오톡도 지금 그 포커스에 차단되어 있는 앱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카카오톡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케줄을 맞춰놨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보냈는데 안 보더라고요. 카톡을 열자마자 바로 꺼져버려요. 정말로. 또 있나요? 다음으로는 타임아웃이라는 앱인데 이것도 셋앱에 있는 앱이에요. 근데 이거는 설정을 해놔가지고 뭐 20분에 한 번씩 화면에 15초 동안 휴식을 취해라. 아니면 60분에 한 번씩 뭐 15분 동안 휴식을 취해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저는 뭐 2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고 앉아서 왜냐하면은 너무 앉아서 제가 진짜 컴퓨터에 빠지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맞아요. 중독이에요. 정말. 중독. 제 컴퓨터 중독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데 앉아서라도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하고자 이런 그 앱도 사용을 했었고 아니 얼마 전에 같이 강단의 화면을 보면서 무슨 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였군요. 그때 떴던 게 타임아웃.
근데 그게 딱 뜨더니 갑자기 강단이 이제 일 얘기 잠깐 멈추자고 하면서 15초 동안 막 몸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거였구나. 그리고 제가 두 개만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네. 와이퍼라고 WIPR이라는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사파리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최근에 2가 나왔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언론 웹사이트에 들어가든 뭐 블로그에 들어가든 광고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추적하려는 트래커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깔고 나서 인터넷 환경이 훨씬 더 쾌적해졌다는 걸 느끼죠. 이거는 저도 받고 싶네요. 네, 광고가 사라지는 게 정말 자유롭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제 기억으로는 6,600원인가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다. 무료로는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의 유명한 유블락 오리진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좋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구글 검색을 대체하는 럭키라는 사파리 확장 프로그램을 쓰는데 럭키는 구글 검색을 그냥 정말 옛날식으로 광고 없이 그냥 나열식으로 보여줘요. 구글 검색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검색도 마찬가지고 광고가 사실 반이잖아요. 가장 상단에 뜨는 것들은 사실 광고죠. 그러니까 네네.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떠서 특히 구글 검색에서는 상단에 노출되는 것들이 광고인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구글을 광고 없이 그리고 되게 올드스쿨한 디자인으로 쓸 수 있어서 요것도 정말 사길 잘했다. 네, 추천할 만한 앱이다. 근데 네. 저의 이 앱 사랑을 들으면서 얘 좀 뭔가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후원자 전용 글로 생산성 어플을 정말 많이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나 이 친구한테 앱 추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그 글을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소비에 대한 강단과 소신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옷 사는 돈 아끼고 비싼 거 외식하는 돈 아껴서 이런 서비스 새로 나온 거 써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강단에 엄청 중요한 취미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쓰는 줄 몰랐네요. 지금도 항상 뭐 앱 나왔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죠. 앱으로 앱이랑 싸우는 것도 좋고 저는 결국에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가 중요하다. 요즘같이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서비스가 주류인 사회에서는 내가 큐레이션하고 아카이빙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열심히 찾다 보면은 뭐 개인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 뭐 소규모 언론사가 됐든 진짜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인터넷 세상이 너무 넓어서 분명히 있어요. 나랑 취향이 맞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홈피드만 볼 것이냐 여기서 좀 나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없애라. 오프라인에 그냥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온라인 세상에서 대형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말고 내가 가진 안목,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게 뭘까? 그런 걸 탐구해보는 게 오히려 진짜 온라인 세상을 잘 누리는 방법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단단한 중심이 서 있어야 하고 오히려 이 단단한 중심은 디지털 세상이 아닌 현실에서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저희가 오늘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 저희가 지금껏 하고 있는 노력들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하편이 또 남아있잖아요. 하편에서는 오늘과 또 이어지는 듯 하면서도 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더 해볼 수 있을 것인가, 현명하게 주인답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얘기로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나 싶기도 한데 저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희망을 가지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소비자층을 또 만족시키려는 창작자들이 있고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과 더 닮고 싶다는 마음에 대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혹시나 느끼실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요. 그 강단이 지금 앱 추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앱을 사랑하는 사람이 디지털 세상을 미워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지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온라인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이 부분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것 같습니다. 네. 강소팟은 48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소식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집밥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밥을 잘 해먹을 것인가? 근데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단의 매콤 토마토 닭볶음탕 이야기에 꽂히셨어요. 제가 전주에서 자랐잖아요. 네. 근데 항상 초등학생 때 새해가 되면은 2002년이다 하면 2002인분 비빔밥을 비볐거든요. 아, 전주가 비빔밥의 도시니까. 네, 그게 항상 신문에 일면에 있었어요. 그럼 올해는 2025인분을 한 거예요? 아마 했겠죠? 아,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아쉽다. 때 이럴 때는 항상 비볐어요. 매년마다. 네. 새해마다. 아니 근데 제가 한번 그때 그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전주 시내에 있는 유명한 그 비빔밥집에 갔는데 가족회관. 네, 가족회관에 갔을 때 거기 사진이 있었어요. 그 엄청 큰 네네. 그거에다가 이렇게 막 비빔밥 비비는 거 새해에. 네. 제가 내년에 2026인분 토마토 닭볶음탕.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실제로 2024년의 마지막 식사로 토마토 닭볶음탕을 해먹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너무 뿌듯하네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유튜브에 띵용루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에피소드 듣고 저도 매콤한 토마토 닭볶음탕 해먹었어요. 마늘 8쪽 넣으라는 레시피 보고 이 정도면 되려나 하면서 다진 마늘 3주걱을 퍼넣었는데 마늘에 파묻힌 닭볶음탕이 되어버렸어요. 하하. 찾아보니 마늘 3쪽이 1큰술, 1큰술이라네요. 그래도 푹 끓였더니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강단님의 필살기 레시피로 만들면 어떤 맛의 닭볶음탕이 나올지 몹시 궁금하네요. 소신님, 강단님, 2025년에도 맛있는 집밥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하트. 마늘을 많이 넣으신 거는 진짜 좋은 선택입니다. 마늘은 보통 처음에 넣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넣고 이러거든요. 근데 다진 마늘을 처음에 이렇게 볶을 때나 이럴 때 마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혼자 웃어요.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늘을 진짜 한 주먹 넣거든요, 저도. 근데 먹을 때 마늘 맛이 많이 난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게 왜냐면 그 한국인들은 그 마늘의 기본값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으면 마늘 향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알리오 올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마늘을 한 두 주먹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강단의 작은 누나의 내외가 둘 다 요리를 오래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작은 누나가 알려주신 건데 한식은 이것만 알면 된다 이러면서 간설파 맛 참깨후라고 딱 알려줬거든요. 간장, 설탕, 파, 마늘, 참기름, 깨, 후추. 그러니까 이것만 기본 양념에 넣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매콤한 맛을 넣으려면은 고춧가루를 넣고 뭐 고추장을 넣고 된장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끔 어떤 기본적인 음식을 만들 때 양념장 뭐 넣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고 이 간설파맛 참깨후를 외쳐요. 그러면서 제 나름의 그 양념장을 만들기도 하는데 네, 갑자기 이게 생각났습니다. 좋은 팁이죠? 너무 좋아요. 띵용루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임금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계란도 파스타 삶는 것과 똑같네요. 보통 반숙은 7분 삶아야 하지만 저는 5분만 삶고 그냥 그 삶은 물에 담궈놔요. 한 20분 정도만 뒀다가 찬물에만 담궈도 되더라고요. 강단과 소신님도 해보세요. 처음에 1분 정도 계란을 굴려줘야 노른자가 가운데 있어요.
저희가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 강단의 그 파스타 삶는 노하우 알려드렸거든요. 파스타 면을 7, 8분 다 삶지 않고 한 3분 삶고 그냥 뜨거운 물에 담가 놓는. 근데 임금님이 그 이야기 듣고 계란도 비슷하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계란 삶는 게 제일 어려워요. 원하는 만큼 익히는 것도 어렵지만 그 껍질을 쉽게 까게끔 잘 삶는 게 저는 항상 어렵더라고요. 소금을 이제 많이 넣어야죠. 그러니까. 소금 많이 넣고 찬물에 빨리 담그면 된다는데 저도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것도 조금 숙련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뭘 삶는 거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실수가 물이 완전히 끓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뜨겁겠지 하고 넣어버리는? 아, 저는 처음부터 넣고 끓였는데. 그니까. 아, 그럼 안 되는 거였구나. 몰랐습니다. 임금님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작은 배 강단과 소신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정말 많습니다.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항상 또 강소팟에서 자랑도 하고 소개도 하거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한 줏대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